저희가 그 현장 쪽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통상 징역 20년이 넘으면 중형들이라고 하는데 23년이 선고가 됐어요. 우선 재판부의 양형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란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이보다 훨씬 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 이유에 대해서요,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총리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서 이 진지한 반성의 점도 역시 안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에 대해선 이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이 과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형사처벌의 전력 또한 없다는 점을 양형 이번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이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기존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엄벌의 처함이 타당하다 강조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선고 후에 심리를 거쳐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문 시작과 함께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나와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는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었지만 이번에는 면하지 못했는데요.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고,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 기일처럼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각 공소 사실을 짚으면서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재판장 쪽으로 몸을 틀고 한 전 총리는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요.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 판단이 나올 때도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법정 질서를 엄하게 유지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담담한 어조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고도 다른 내란 재판들처럼 쟁점이 적지 않았는데요. 자, 이 기자,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이렇게 두 가지로 공소장에 변경이 돼서 선택적 병합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포함이 됐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내란죄는 집합범인데 이 역할에 따라서 어떤 범행 가담 정도가 나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내부자인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의 성립 여지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이 공소장 변경에서 기소를 한 거는 위법한다라는 한 전 총리 측 주장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번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재판장은 명명했습니다. 이후에 한 전 총리의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먼저 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깨닫고 이 국무회의 심의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하면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고 명확한 반대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다른 국무위원들에게조차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
이 만류를 위해서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이 국무위원회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재판장이 강조하기도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저지를 했어야 될 이 자격을 부담했다라고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밖에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는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갖추려고 부서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이 언론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단전 단수 관련해서도 이행 방안을 논의해서 중요 임무 종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해서는 이제 1개 혐의를 제외하고는 전체 6개 혐의 가운데 5개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또한 있었고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내란 재판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이번 선고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재판부는 아예 이 사건을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칭하면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포고령 발표, 군 경력을 동원한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를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의 협박 행위, 폭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계엄 선포 자체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을 했고 계엄 자체가 국민의 신체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계엄이 국민이 맨몸으로 막아선 결과로 짧게 지속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논리나 사상자도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을 독려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여기에서 단전 단수 조치 자체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콕 집어서 인정을 해 이 전 장관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12.3 비상계엄 재판들 더욱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